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나스의 권혁배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응용 기능사의 필기 제7번째 출력용 데이터 확정과 그 이후 8번째 수업을 동시에 병행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문제풀이가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9주차에 해당하는 수업을 내일로 진행하고, 그리고 나머지에는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챕터 7부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다. 앞에 부분들이 사실 중요해서 프린팅 출력 후에 어떤 식으로 변환하고 출력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했던 파일들이 이런 솔리드웍스나 PT360이나 그런 프로그램 같이 솔리드하게, 즉 모든 면이 닫혀 있고 이 밀도가 내부가 꽉 차 있는 클로스팩트한 모델링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블렌더와 같이 서페이스 모델링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면이 반대로 닫히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오류 검출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보통 STL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Netpad, MeshMixer, 그 다음에 MeshLab 등으로 볼 수 있고요.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CAD 포맷, 즉 스텝 파일이나 IGS 파일, 아니면은 솔리드웍스라면 솔리드웍스 파트 파일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파일들이 있겠죠. 이 파일들을 가져오기, 즉 임포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포맷으로 변환해서 STL 파일로 변환해서 내보내기가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자동 복구 모드를 이용해서 모델의 구멍이나 교차점 및 기타 결함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디펙트들 같은, 즉 결함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바로 설명해드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형상에 offset, 벽두께 조정, 날카로운 모서리 줄이기 등 메쉬를 조정하여 메쉬 수를 줄여 STL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즉 우리가 설계한 것이 아닌 설계 이후에 이 STL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즉 편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모델링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클로즈 메쉬, 오픈 메쉬, 반전면, 비매니폴드 형상 등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외워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보통은 제가 그림 자료를 참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프린팅 과정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깊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여기 보이는 클로즈 메쉬, 오픈 메쉬, 반전면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외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클로즈 메쉬는 메쉬 한 칸의 모서리와 두 개의 면이 공유하는 경우요. 오픈 메쉬는 모서리가 한 면에만 포함되는 경우. 반전면은 노멀 벡터, 이런 벡터란 말들이 들어가는 반전면이라 볼 수 있고요. 비매니폴드 형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만 외워서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될 수 있겠죠. 모델의 크기가, 이 3D 모델의 크기가 3D 프린터의 플랫폼, 즉 빌드 에어리아, 작업 영역보다 크면은 당연히 출력이 안 되겠죠. 출력할 모델의 비율을 줄여서 출력하거나 3D 프로그램과 오류 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할시켜 출력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내가 뭐 1메타급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프린터는 200mm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못 만드냐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개별 프린터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후작업으로 이어 붙이는 거죠. 그리고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원하는 크기로 키워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얘가 1, 뭐 이런 식으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 게 0.1mm다. 저희 노즐이 0.4mm를 많이 쓰니까 사실 적어도 이 직경이 3카운트가 쌓일 수 있는 1.2mm 정도는 돼야지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3배 정도 더 키워서 출력을 해야겠죠. FDM의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 서포트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포트는 최소한으로 적게 생성될 방향으로 출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서포트의 아래 부분들이 서포트가 없는 면이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 추후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포터가 가장 적게 생성되는 게 또 서포터를 쌓는다는 그 말 자체가 거기에 출력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간들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게 Z 방향이고요. 같은 형상이죠. 예, 뭐 같은 형상으로 보일 수 있죠. 얘를 뒤집은 다음에 이쪽으로 90도를 돌리면 되니까 같은 형상인데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Z가 이쪽 방향이고 이 방향으로 쓰면은 서포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근데 뒤집으면 서포트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모델을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최대한 서포트가 덜 생길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게 나사가 있고요. 핀이 아니라 핀. 얘가 정확히 3파입니다. 우리는 설계상에 얘를 3으로 해서 출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3파이면은 과연 결합이 되느냐? 답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3파이를 크게 확단을 해 봅시다. 3파이 노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3파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즐이 출력을 하면서. 근데 우리 노즐은 0.4mm로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3파이의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중앙선이 3파이고요. 3파이의 선이고요. 그럼 요 선, 이 외곽선, 출력물에 의해서 떨어진 요 0.2mm의 선은 3파이에서 0.2만큼 빼야겠죠. 그래서 0.
2.8m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파이를 넣으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은 3파이보다 이 공차 0.2mm를 생각하고 더 크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홀은 3.2파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3파이, 그러니까 핀 같은 게 아니라 둘 다 출력물입니다. 얘도 출력물, 얘도 출력물, 그 다음에 얘도 출력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치수를 안 정했어요. 근데 어디 하나의 치수를 정했습니다. 얘가 3파이. 그러면은 2.8파이가 되겠죠? 가끔 시험지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 경우에 두 개 다 수정해야 된다. 이 홀 사이즈를.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쪽만 그 원하는 방향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문제는 출력물 강도를 높이려면은 내부를 많이 채우고 출력물 강도가 약해도 된다면은 내부 채우기를 줄여서 출력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강도는 단면적당 힘이거든요. 내부 출력물을 많이 채우고, 즉 인피를 많이 채우면은 단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럼 강도가 세집니다. 근데 단면적이 줄어들면은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선 하나, 이 모든 선 하나를 노즐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로가 많으니까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경로가 적으면은 출력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채우기와 강도, 그 다음에 시간. 이 세 개는 언제나 이 상관관계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들을 한 번씩 쭉 외워주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출력용 파일 저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D 모델링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 뭐 STL 편집 프로그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맥시 믹서 같은 이런 오류 검출 프로그램들, 오류 검출 프로그램으로 외워주시고요.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서, 그 다음에 G코드가 나오겠죠. 이 프린터로 가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요. 그런 이 파일은 보통 프로그램의 내부 확장자명이 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뭐 솔리드웍스 파트 파일, 혹은 공용 확장자인 스텝 파일로 뭐 저장하고 할 수 있고, 이 구간에서는 보통 우리가 내보내기를 STL 파일로 많이 합니다. STL 파일. 이 구간에선 STL 파일로 넘어가고, STL 편집에서도 STL 파일로 넘어가고, 네, 슬라이싱에서 G코드 파일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TL 파일 말고도 이 STL 파일은 거의 모든 제가 아는 프로그램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어드밴스한 경우에는 AMF, OBJ, OBJ 파일, 그 다음에 3MF, AMF, OBJ, 3DS, STL인데 보통 이 사람들이 말할 때 STL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하나씩 더 꽂는다면은 AMF, OBJ 파일 이런 것들이 출력용 파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이 데이터 수정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멜시믹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고요. 임포트에서 여러 가지 STL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 파일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고블린이라는 파일이네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도 칠할 수 있고, 혹은 여러 가지 네. 잘못 눌렀네. 파일을 잠시만요. 이거 제가 튕겨버려가지고 새로 파일을 새로 열겠습니다. 네, 이게 제 컴퓨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요. 예, 나왔네요. 이 임포턴트, 오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토끼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회전이 되고, 휠로 위아래로 이쪽에 있는 툴박스 보이시나요? 이걸로 각 지점마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으로 오면 돌아오고요. 기본적으로 이 메시 믹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STL을 추가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추가도 가능하고, 딜리트. 그 다음에 스컬프트라는 기능으로 지금에서 변환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와, 이런 식으로 STL 데이터를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에딧 기능을 이용해서 얼라인, 트랜스폼, 복사 기능, 그 다음에 솔리드로 만들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솔리드로 만들기, 그 다음에 할로우, 에드 튜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안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널리시스에서 인스펙터를 검색하면은 오류들이 뜹니다. 리페어 올. 리페어를 하면은 제가 좀 이거를 누르기 전에 좀 망가뜨려 놨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무너진 형상들을 싸그리 제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무스 P를 눌러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export JT를 하면은 OBJ, 아까 말씀하셨죠? OBJ, STL, 3AMF, AMF, PLY 등 여러 가지 파일들로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사실 많이 쓰는 건 없습니다. 사실 뭐 오버행 정도. 오버행은 이게 지금 70도일 때 오버행이 생기는 구간. 그쵸? 오버행이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두께에 대해서 미니멈 두께를 1mm 이런 것들 두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고, 서페이스 쿼리, 그 다음에 뭐 슬라이스, 그 다음에 뭐 레이아웃 패킹. 예, 뭐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툴이기 때문에 이런 매슈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요. 뭐 혹시 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색깔을 입혀가지고 추위에 슬라이싱 할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저희가 STL 파일은 색상이 없는데 이 오비젤 파일이나 여러 기타 파일들은 색상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파란색, 이 부분은 분홍색, 그리고 우리가 이걸 출력을 풀 컬러가 되는 프린터로 한다면은 이게 다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소개를 다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8번째 강의를 보겠습니다. 제품 출력에 해당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저희가 출력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서포터가 두 종류가 있었죠. 바닥 디지대랑 그 다음에 그 이런 모델이 있으면은 지지대랑 그 다음에 침대 라프트 다 있었죠. 사실 이 부분에서 제대로 안 쓰여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웬만해서 일반적인 프린터에서는 사실 그렇게 출력에 대한 또 이슈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바닥 고정이 될 수 있고요. 3D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베드에 성형이 되어 출력물이 만들어지는데 출력 도중에 베드에 재료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출력이 종료되면은 플랫폼에서 출력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쉽게 안 되는 친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YAAM이라고 부르는 이빔 쪽에서, 그러니까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걔들은 이 와이어나 아니면 파우더를 뿌리면서 적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플레이트가 금속이고 얘 뿌리는 것도 금속이니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금속이니까 서로 안 떼어지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얘들은 이 닿는 면을 최소화시키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일반 FDM은 그냥 껍칼로만 있듯이 텐데 이런 방식의 금속 프린터는 사실은 그 그라인더로 제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출력물이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출력 보조물 지지대와 받침대와 판도옥이 있습니다. 아래가 비어있는, 즉 이런 오버행 구조이나 3D 프린터를 이용한 출력
물 도중에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지대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하트 모양이 되겠죠. 이 지점이 하나니까 여기 부분에 소프트가 쌓여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들은 뭐 저희가 저번에 진행했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 또 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플랫폼 출력물이 플랫폼에 닿는 면적이 작아서 성형 도중에 쓰러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제가 설명드린. 그래서 이 소프트가 없이 얼마만큼 출력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본 거 있는데 50도일 때, 45도일 때, 30도일 때 잘 되지만 20도일 때 많이 어렵네요. 왜냐면 이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가야 되는데 이 한 층이 이렇게 되면은 보면은 요렇게 돼야 되니까 이 모파티가 다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렇게 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요렇게 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런 20도 같은 부분들은 많이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챕터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출력 오류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8가지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not extruding at start, 시작할 때 출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노즐이 끓고 간 부분만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너무 가까워서 모터가 밀어내는데 여기가 고압인 거죠.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쭉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갭이 있어야지 출력이 나올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출력이 나올 공간이 없으니까 즉 이 레벨링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not struding at start 같은 오류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는 거의 다 레벨링 문제입니다. 레벨링 이슈들. 혹은 뭐 필라멘트가 제대로 못 밀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not sticking to bed, 그러니까 첫 레이어가 베드에 붙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일단은 원인이 속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레이어 높이. 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속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노즐이 이렇게 생겼고 베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필라멘트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자,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저희 얘들은 비열이 적다 했죠. 비열이란 물을 기준으로 하면은 물을 100도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량. 그러니까 비열이 적다는 거는 쉽게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쉽게 온도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 소재가 PLA이기 때문에 출력 속도가, 예를 들면 얘는 출력한 다음에 조금만 지나도 딱딱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왜 속도 때문에 애들이 붙지 않는 걸까요? 너무 속도가 빠르면은 좀 더 말씀드리면은 얘들이 경화가 되면은, 그 고체화가 되면은, 고체는 단단하죠. 액체는 물렁하죠. 고체는 단단하니까 경화된 부분은 이렇게 딱 붙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경화가 안 될 경우에는 물렁물렁이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는 바닥, 그러니까 쭉 이어져 있는 모델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접착력을, 접착이 어디전, 이거 응집이 코이전인데, 얘는 지금 응집이 되어 있는 거죠. 같은 물질 사이에 결합하려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 액체 상태에서는 같은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일단 같은 물질끼리 붙어 있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때는 충분히 식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들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닥에 붙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서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있겠죠. 자, 노즐 이렇게 있고, 얘를 출력을 할 때 레이어 높이가 0.2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0.4에 0.2인 이 면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접착은 단면적당 힘이겠죠. 모든 힘은 단면적당 힘으로 표현됩니다. 이 붙는 단면적이 있을 거고요. 이 면적. 근데 만약에 레벨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0.4가 있어요. 0.4가. 0.4가 이런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의 단면적 하고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이 0.2 레이어 높이의 단면적이 더 큰 거죠. 0.4보다는 0.4. 그렇기 때문에 단면적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붙지 않기 때문에 레벨링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링 그런 속도, 충분히 레벨링을 잘 맞추고 속도를 잘 맞추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더 익스트루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이 좀 슬슬 덥네요. 잠깐 청 좀 들고 가겠습니다. 언더 익스트루전 같은 경우에는 printer does not extrude enough plastic, 충분하게 출력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갭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사실 출력이 제대로 안 됐다, 압출을 그만큼 못했다 라는 거는, 사실 압출이면은 이 모터의 회전과 같습니다. 모터가 회전을 한 만큼 들어가는 거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노즐이 이렇게 생겼죠. 이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노즐이 회전하는 만큼 들어갑니다. 근데 압출이 덜 됐다는 거는 회전을 못했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레이어 갭이 너무 가까울 경우, 0.2로 세팅했는데 0.1로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많이 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압력이 앞쪽에 걸려서 출력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모터가 헛돕니다. 즉, 이 언더 익스트루전은 보통 모터가 헛돌 때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가에서 동력이 손실되어야지만 일어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 레벨링, 프린터는 항상 레벨링 이슈들이 큽니다. 레벨링, 그 다음에 이 기어의 청소,
그 다음에 기어 모터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또 그만큼 동력 그 토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헛돌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이 필라멘트를 넣을 때에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이 만약에 200도일 때의 필라멘트의 점도랑 210도일 때의 필라멘트 점도랑 다르겠죠. 당연히 점도가 높은 게 출력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200도는 손실이, 그러니까 모터 쪽에서는 손실이 많을 거고요. 210도에서는 손실이 많이 적을 겁니다. 때문에 온도를 올려주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버 익스트루전. 잠시만요. 오버 익스트루전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이 아까는 안 됐었죠. 너무 많이 된 경우입니다. 너무 많이 된 경우. 사실 이 경우는 많이 보기 힘듭니다. 저도 아직 이제 프린터를 거의 한 6,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확인해보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이 자작하시는 분들은 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잘못 준 경우가 있죠. 내 노즐은 0.4인데 0.2로 출력을 했어요. 슬라이싱을 했어요. 그러면은 0.6으로 슬라이싱을 했어요. 그러면은 0.6만큼 뽑아야 되니까 더 많이 출력을 하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아마 그런 경우에 이슈들일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저도 뭐 직접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다음에 gap in top laye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는 이렇게 오돌토돌한 비는 즉 언더 익스트루전이랑 거의 비슷한 형상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대부분 이슈가 이 언더 익스트루전 같이 모터의 압출 불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거미줄인데 사실 이 거미줄이 왜 생기는지 거미줄들이 왜 생기는지는 사실 이 not sticking to pad랑 거의 유사한 겁니다. 이렇게 노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경화가 된 거고 그 다음 뭐 얘가 이렇게 뛰어와서 다시 이쪽으로 간다고 해볼까요? 이쪽에 출력하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잠시만요. 이 부분 출력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송해서 이 부분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은 충분하게 냉각이 안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미줄이 이쪽에 쭉 늘어납니다. 약가락처럼 쭉 늘어나서 여기까지 닿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이 부분에서 끝에서 기다렸다 가라 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얘가 뭐 200도인데 가까이 가만히 있으면은 더 과열화가 돼가지고 녹을 확률이 더 다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 노즐 옆쪽에 이런 식으로 블로어 팬들을 달아가지고 이 에어로 냉각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프린터 보면은 여기 쿨핸드 이렇게 이쪽에 팬이 하나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노즐 옆쪽으로 보여주는 이 블로어 팬이 달려 있습니다. 즉 팬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 달리는 거죠. 오버히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은 부분들에서 오버히팅이 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경우랑 비슷하거든요. 멈춰 있을 때, 즉 되게 작은 범위입니다. 이 부분을 노즐이 계속 지나가면서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영향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열영향이 내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열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계속 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작은 면적에서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시프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출력을 하다가 외력에 의해서 모터가 X축이나 Y축 모터가 드르륵거리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움직였는데 모터는 움직였으니까 이 3D 프린터 모터는 스텝 모터고요. 스텝 모터의 가장 큰 장점은 엔코더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걸 설명하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보내주는 만큼 예를 들면은 우로 5보 하면은 내 위치가 어디든 우로 5보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X축이 탈주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값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 시프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탈조죠. 탈조. 얘는 표면적이 너무 작을 경우, 얘는 이런 옆에 블러 팬들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갭이나 탑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더리스루전과 같이 압출 모터의 압출 불량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t sticking to bed는 레벨링이랑 속도, 그 다음에 not extruding as start 같은 경우에는 레벨링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챕터는 여기 있는 출력한 제품 횟수가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 작동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출력물을 분리하고 플랫폼 표면을 확인한 후 다시 프린터에 설치, 그 다음에 3D 프린터를 다시 대기 상태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RPDM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손, 저희가 이를 껌칼이라고 부르죠. 껌칼로 뗄 때 너무 스티키하게 붙어 있는 경우, 얘를 뗄 때 쉽게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 보호장구, 즉 장갑이라도 끼고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먼저 장갑을, 그러면 안전 장비를 끼고 프린터를 작동 중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전원을 꺼도 되고 사실은 안 꺼도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프린터가 생겼다고 보면은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프린터가 있다 생각하면은 이게 베드고, 요즘은 자석 베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편한데 예전에는 막 유리 베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 베드를 분리하고 베드에서 출력된 출력물을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랫폼 표면을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중요한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 출력 플랫폼 표면을 확인한 후 다시 3D 프린터에 설치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이 PLA 찌꺼기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발생한 이 찌꺼기들은 배드에서 뗄 수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들 많이 이용해서 마스킹 테이프는 그냥 쓰고 버렸는데, 이런 자국들이 자석 배드의 표면에 나오면은 출력이 잘 출력물이 잘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스티킹 투 배드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PLA를 뭐 MC 용액으로 녹여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배드를 세척한 이후에 다시 3D 프린터에 설치합니다. 이후 장비를 다시 대기 설정, 호밍에 위치하면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 프린터를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 7장, 8장 두 가지, 잠시만요. 예.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확인해봤고요. 실제로 오늘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이 부분들, 출력 오류의 종류, 요거랑 여기에 있는 이 출력물 지지대 판도, 어떤 대표적인 문제가 어떻게 뽑아야지 서포터가 제일 적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니은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서포터가 많이 쌓이니까 얘가 제일 서포터가 덜 들어가겠죠. 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 8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난하게 끝낼 수 있는 방식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장, 8장, 9장 중에서 9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가 있냐면은 이 안전관리에 대한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체득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아예 통짜 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텍스트 위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거를 외울 수 있는 최고고요. 혹은 시험 문제를 본다면은 사실 이 후반부의 교육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많아봐야 한 4-5문제, 60문제가 총 이게 60문제고요. 한 8챕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8챕터면 한 문제당 한 7문제, 한 단원당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런 뒷부분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 앞부분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뒤에 있는 9장은 제끼셔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근데 보통 이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의를 깊게 보셔도 되고요. 직장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 3D 프린터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번도 프린터가 없으셨던 분들은 이 출력 오류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 프로블럼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구글에 더 많은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학습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7장과 8장에 대한 수업을 종료하고요. 이제 문제풀이에서 문제 풀고 Q&A는 똑같이 오늘 4시 45분에 5분부터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바이낸스의 곤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